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잔인한 5월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혼돈의 6월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중국 상하이 봉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어제 장은 좀 혼조세였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하죠. 그 다음에 유럽이 좀 안 좋죠.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조정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급상승할 수 있다, V자 반등할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직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긴 호흡으로 좀 길게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6월 달에 그 주요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일에는 이제 미국 그 5월 고용보고서 이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일 날에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내려갔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15일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금리 인상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일, 23일, 30일에는 PPI, PMI, PCE 이런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인구를 가진 이 상하이, 이 도시가 이렇게 유령 도시로 돼버렸습니다. 중국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사업 실업률은 6%로 올랐다. 이것은 팬데믹 이후 최고였다. 그 다음에 수출 증가율은 나락으로 갔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2분기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고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안 좋을 거다. 처음에는 4일만 한다고 했는데 2달 동안 진행을 했죠. 하지만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민심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상하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 금융, 항만, 항공, 물류의 핵심 중심지입니다. 자, 여기가 타격을 입게 되면 당연히 중국 GDP도 영향을 받게 되고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실질 GDP가 4% 감소했다. 네. 자, 이번에 상하이 봉쇄로 중국의 GDP는 4%나 하락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나흘만 하락하고 했다가 2달 동안이나 봉쇄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은 준비하지 못했고, 시민들도 식량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2달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봉쇄를 했냐? 이제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만든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사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죠? 왜냐면은 우리는 코로나의 완벽한 나라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사람이 막 죽어나가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시진핑이 3연임을 통해서 중앙집권적 정치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세력이자 정치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을 한번 이렇게 쓱 눌러줄 필요가 있었다. 크게 이 2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큰 경제 도시이자 그다음에 이쪽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중국 내에서는 그래도 좀 자유사상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자유사상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 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즉 상하이방 세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상하이 봉쇄를 했다. 나라 경제가 개파살이 나든 말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한테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악재가 터져서 결국에는 이제 봉쇄 해제를 하니까 이 상하이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기차역으로 다 몰려든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탈출 러시가 시작되고 있다 이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리커창이라는 총리가 시진핑 대신에 중국을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리커창은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스파 이상, 즉 시진핑은 내려가고 리커창은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좀 퍼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커창은 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좀 노력해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시진핑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네. 지금 코로나 통제랑 경제가 좋다는 거 가지고 뭔가 3연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뭔가 이제 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자,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당을 완전하게 장악을 했기 때문에 리커창이 주석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예. 그래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 쪽으로는 리커창한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좀 맡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커창 대망론이 왜 나오냐? 뭔가 당 원로들이 시진핑에 대한 안 좋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례 없는 은퇴원로 함구령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은퇴한 당 원로들은 당 정책에 대해서 떠들면 안 된다.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은퇴 원로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나대지 마라. 이렇게 경고문건이 나오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즉 뭔가 내부적으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원인에는 당연히 그 시진핑에 있죠. 시진핑이 그동안 뭘 했죠? 대외적으로 계속 실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 편 들었다가 국제 무대에서 이제 왕따 취급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로 코로나 정책 고집하다가 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부유라는 말도 안 되는 극자 정책으로 기업들을 죽이고 있고, 미국과 싸우다가 이제 반도체는 날아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국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죠. 자, 하지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예, 그런 내용이죠. 반대 세력의 언론 플레이 가능성이 높다. 이걸 가지고 서방 세력에서 조금 흑사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의 민심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공산당 내부에서도 시진핑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리커창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권력이 교체될 정도까지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거다 이거죠. 어쨌든 중국이 누가 권력을 잡냐에 따라서 대외적인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결국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워렌 버핏 이 할아버지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사업을 사는 거라고 했죠. 주가를 사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도 똑같이 다 물어봤습니다. 주가 하락에 걱정되지 않냐. 그랬더니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다. 그냥 사업 사는 거다. 그죠? 농장이나 아파트, 사업을 산다면 30년이 지나도 보유한다. 네.
그래서 자기는 아멕스, 코카콜라 이런 거 오랫동안 보유했다. 이거고 사람들처럼 뉴스에 헤드라인 보고 사거나 팔지 않는다 이거죠. 만약에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내려가면 뭐 좋은 기회가 생긴 거다. 그리고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죠. 자, 제러미 시겔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식을 끈질기게 보유한 사람들은 항상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 무시무시한 뉴스를 참아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이 항상 높았고 주식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미래도 최고의 투자가 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이 대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개미들은 그렇게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코인을 하고 차트를 보면서 또 매크로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고점에 팔고 쌀 때 사야 된다. 그것이 주식 투자라고 주장을 하고 우기며 떠듭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계좌를 녹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저는 장기 투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단기간의 매크로, 시황 이런 것들은 저에게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짧게 보면 분석이 안 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우상이 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망기 때 많이 우려하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의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때 되면 기술주가가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점을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좀 떨어지면 더 살까요? 이런 걸 자꾸 묻지 마세요. 그냥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분할로 그냥 사가면 되는 거지. 너무 최저점에 사야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분할로 사다 보면 대충 가격이 맞춰집니다. 그게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즐기세요. 돈은 기업들이 알아서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튼 이 말씀을 저는 꾸준하게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에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라이브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